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희현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거의 모든 먹거리의 기본 재료죠. 이 가격이 움직이면 빵과 면, 또 과자, 음료까지 식품 전반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하물며 담합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뛰면요,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죠. 어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주요 제분사 5곳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식료품 물가 급등의 배경으로 업체 간의 담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이후에 정부는 이 문제를 서민 경제에 큰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만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소비자 피해가 커진 뒤에야 처분이 나오다 보니 검찰이 선제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탕 담합 수사에 이어 이번엔 밀가루, 이제는 전력기기 분야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담합이 사라져야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요. 경쟁이 살아나고 서민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시장 정상화와 물가 안정으로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12월 1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의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인권 관련 논란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로드 앤 라이프 시간에는 폭설과 추위가 잦은 겨울철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릴게요. 세계 식량 가격이 석 달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안정 찾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것의 가격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이것의 원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도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앞서 대표적인 식재료 가격 담합 품목으로 언급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맛을 내는 식재료고요. 이것도 원당도 사탕수수가 기본 원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지난 10일이요. 77주년 세계 인권의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인권 상황은 어떤지, 인권에 대한 오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인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인권의 날,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데 어떻게 지정된 날인가요? 1948년 12월 10일, 굉장히 오래됐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을 세계 인권의 날로 정했는데요. 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 문구가 세계인권선언 1조입니다. 그리고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 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와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합니다. 그렇군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이 문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 인권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인권 문제 또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어떤 차별들일까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노 키즈존, 노 시니어존 이런 배제가 굉장히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차별에 해당되는데요. 이미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 또는 서비스에 이용해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차별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13세 이하 아동은 출입을 금지시켰던 한 레스토랑에 9살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고요.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이 가족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던 사건인데요. 인권위 판단이 있은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노키즈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노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한해서 매장 분위기를 망친다 이런 이유로 노인층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시니어존이 등장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노키즈 존이라든지 노시니어 존으로 입장을 거절당했던 경험이 없어서인지 차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이렇게 매장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아무 이유 없이 노키즈 존 또 노시니어 존 운영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이 인권위의 노키즈존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사장님이 처음 식당을 개업했을 때는 식당에 아동 전용 의자도 놓고 그릇도 놓고 모두 이렇게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놓고 아동들의 입장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의 자녀가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부모가 식당 측에 치료비 부담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기 볼륨을 크게 틀어서 사용하는 아이를 제지했는데 놀거리가 없는데 이를 제지한다 이러면서 부모가 화를 냈고 또 테이블 위에 어린 자녀를 눕히고 기저귀를 가는 손님에게 옆좌석 손님의 항의를 전달해서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심하게 화를 내면서 기저귀를 내던지고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또 애들이 식당 내에 전시해 놓은 장식품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 부모들이 오히려 화를 내는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은 부득이하게 초등학생 이하인 13세 이하 아동에 대해 식당 입장을 제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설치 이유가 납득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자영업자분들 이런 사례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인권위 판단은 어땠나요? 요약을 하자면 사람을 금지하지 말고 행위를 금지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인권위 판단을 좀 옮겨보면 이랬습니다.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또한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으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의 어려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예. 실제 위반 행위에 상응해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식당에서 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이가 뛰어다니는데 방치하면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사람을 금지하지 말고 행위를 금지하란 말
좋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리플레이님께서도 일부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본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다 쳐도 노 시니어 존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노인들도 어린이 못지않게 차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 회원제 골프장에서 70세 이상에게는 신규 회원권을 팔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60세 이상 손님들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성희롱적 언행, 소란 이런 이유를 제시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전 우려로 인해서 노년층의 이용을 제한한다 이런 헬스클럽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 거죠.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예. 노인들은 모두가 시끄럽게 떠들고 화내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운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을 싸잡아서 모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연령주의라고 부르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성급한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차별 이야기 해볼게요. 최근 들어 공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평등과 공정이 상충된다, 서로 이렇게 어긋난다는 인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소수자 차별 문제 해법에 대한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건 사치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나 이주 배경 자녀들에 대한 차별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울 대림동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이라서 이 학교에 외국인 자녀와 다문화 자녀가 많은데요. 네. 최근에 이 중국 혐오 집회가 명동에서 막히자 이 시위대가 대림동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온갖 혐오가 가득한 욕설과 구호를 들으면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었고요. 지난 5월에는 이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에 대한 권고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위원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주민, 난민 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 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요. 특히 정치인과 공인이 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혐오 표현을 단호히 규탄하고 적절히 조사 및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요. 네, 여전히 많은 모양의 차별들이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네요. 네. 또 우리나라 인권 실태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성차별이잖아요. 성평등 실태 알려주는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많이 나아졌습니까? 일부에서는 나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일부는 답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국가의 성평등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의 성불평등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1위, 세계 12위로 2023년 기준인데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경제포럼 WEF의 성격차 지수에서는 100위권 바깥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 UNDP 지수는 모성 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이런 건강 지표 덕분에 높게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WEF 지수는 경제 참여, 정치 권력 이런 것들에서 남녀 격차가 커서 순위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여성 노동 참여율, 남녀 소득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성의 노동 환경을 평가하며 한국은 이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인권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은 인권 헌장의 내용처럼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 이런 점을 명심하고 서로 형제 정신으로 행동해야 되겠고요. 정치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전한 경제 수준만큼이나 그에 맞는 인권 의식 또 평등 의식 지녀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세계 인권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인권 관련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벽에 집 나올 때 보니까 어제와는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코끝이 시렵던데요. 오늘 한파에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날 운전에 더 주의하셔야겠어요. 아직 차량 점검 안 하셨다면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 날씨가 따뜻한 편이라고 방심했다가는 지난 첫눈 때였죠. 폭설에 도로에 갇히거나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 겨울철 차량 점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자 풀드로틀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이렇게 차가 갑작스럽게 말썽을 부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겨울에는 비교적 날씨가 좀 따뜻하다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어서 첫눈 때 우리가 폭설 내리면서 아찔한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4일에 내린 첫눈하고 그에 따른 교통대란은요. 사실은 좀 여러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2일 화요일서부터 아침 기온이 일단 영하로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전날인 3일은 영하 9도, 오전에 영하 9도고 낮에도 영하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이 얼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 이게 잘 안 녹죠. 네. 그런 상태에서 6cm가 내리니까 확 눈이 쌓였고 심지어 그게 이제 퇴근 시간대랑 겹치면서 제설차도 잘 못 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첫눈임에도 불구하고 좀 일이 좀 커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기상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매년 더 심해지고 자주 반복되니까 이 지자체나 도로관리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눈예보가 있으면 좀 미리 대응을 하는 등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운전자분들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30분 평소에 걸리는 거리를 가는데 2시간 넘게 도로에 갇혀 있었던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근데 보니까 12월에 자동차 미끄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12월이면 초겨울인데 이렇게 겨울 들어서자마자 사고가 더 많은 걸 보면 차량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거나 좀 부주의한 운전 때문일까요? 실제로 눈이 내리는 날이나 이제 영하로 떨어진 날들을 보면 1월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겨울철에 자동차 사고니까 12월, 1월, 2월을 통틀어서 12월이 60%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사람이나 차나 네. 겨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주의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겨울철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운전 쪽에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옷도 바뀌었고 뭐 침구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이게 도로가 겨울에는 더 미끄러우니까 내가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월동 준비도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요즘처럼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한 때라고 하더라도 11월이 되면 아침 기온이 꽤 낮아집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서울이 한 영상 3도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도 영상 9도, 뭐 대구하고 광주가 영상 4도 정도가 돼요. 이게 이 기온이 중요한 거가 차의 운동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타이어인데 타이어의 성능이 고무잖아요. 예. 이 고무가 영상 7도를 기준으로 해서 고성능 여름용하고 겨울용 타이어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의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차의 성능은 모든 걸 발휘할 수 있다 없다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엔진이나 전기 모터의 출력이 다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0마력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타이어를 기본으로 끼우고 출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영상 7도 이상에서 적정 사용 온도가 돼서 노면 기준으로 해서 한 10도에서 40도 예. 그 정도가 되면 최고 성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침 평균 기온 생각해 보시면 11월만 되어도 전국 어디라도 여름용 타이어를 끼우면 성능이 안 기본적으로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니까 네.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영상 7도 이하에서 성능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영하 0도에서 영하 7, 8도까지 영하 10도 정도까지 성능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이 아니라 사실은 11월 달에 윈터 타이어를 끼우는 게 맞는 거죠. 겨울 타이어 교체는 12월이 아니라 11월. 맞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네네.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겨울 운전은 말씀하셨지만 타이어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살짝 말씀하신 겨울 타이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날이 추워지면은 이제 풍선들도 쪼그라들듯이 예. 타이어도 공기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TPMS,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같은 데에서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기압을 좀 높여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을 쓰고 뺐다가 네. 그거를 보관했다가 다시 다음 겨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귀찮은 분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4계절 타이어를 끼우시되 그 옆에 타이어 옆면에 보면 M+S라고 써 있는 게 많아요. 예. 그게 머드 플러스 스노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길하고 눈길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라는 거가 표시된 거거든요. 기능이 표시되어 있는 네. 거군요. 네. 근데 요건 또 기능은 있지만 사실은 윈터 타이어랑 비교하면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냥 기본적인 성능만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4계절 타이어하고 달리 올 웨더 타이어라는 것들이 요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제 올 시즌하고 올 웨더인데 네. 아니 4계절 쓰는 거하고 모든 날씨에서 날씨? 쓰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올 웨더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4계절 타이어에다가 숫자 3PMSF라고 해서 3픽 마운틴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이렇게 봉우리 3개가 있는 산 모양의 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무늬가 찍혀 있는 인증을 받게 된 타이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눈길에서 일정 기준을 이상의 견인력도 발휘하고 제동력도 발휘하는 타이어들을 국제시험 규격에 맞춰서 인증을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윈터 타이어랑 비교하면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걸 갖고선 그냥 4계절 내내 바꾸지 않고 쓸 수 있으니까 가을에 봄에 타이어 교체하는 거 보관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아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요즘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4계절이 분명한 곳에서는 이 타이어를 아예 교류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교체 보관에 번거로움이 없어서 진짜 그렇죠. 저도 네. 끌리는데 만약에 이거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원래 쓰던 타이어 내 짝은 어떻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그 교환해준 그 업체에서 주로 보관을 해주고요. 이제 그거를 하나씩 다 개별 포장을 해서 이렇게 쌓아둡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쌓아서 보관을 했다가 그걸 다시 그 업체에 가서 봄에 교환비를 내고 다시 끼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환비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개당 한 나오죠?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10,000원을 하게 되면은 뭐 휠 밸런스를 다시 본다던가 그걸 타이어를 뗐다 빼면서 공기압을 다시 맞춘다거나 하는 기본 점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생각보다는 뭐 비싸지 않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어쨌든 새 타이어를 4개를 산다는 게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 타이어를 사고 나서 3년을 쓴다고 하면 그 3년 동안 원래 있던 타이어는 덜 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겨울에 훨씬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요즘에는 도심에 제설이 잘 되는데 네네. 윈터 타이어가 꼭 필요한가라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반 타이어와 접지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가 이게 궁금하네요.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절대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바닥이 밋밋한 슬리퍼를 신고서 나가는 거하고 네. 등산화를 신고 나갔을 때 눈길에서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거의 못 걷죠. 네. 빙판길에서는. 그래서 그게 윈터 타이어하고 여름용 타이어하고의 차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제 구동 방식에 대해서도 4바퀴가 다 돌아가는 흔히 말하는 SUV들 그런 차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후륜구동차가 제일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차들의 이런 타는 조건은 그 차들이 다 동일한 타이어를 끼웠을 때 얘기입니다. 4륜구동차라고 하더라도 여름용 서머 타이어를 끼우면 윈터 타이어를 끼운
후륜구동차보다 훨씬 더 못 가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던 시절에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던 내용이고요. 심지어 4계절 타이어를 끼운 앞바퀴 굴림차, 국산차에 대부분 많죠. 그 차보다도 윈터 타이어를 끼운 후륜구동차가 훨씬 더 잘 갑니다. 그만큼 타이어가 차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저도 올 초에 운전하다가 제동거리가 예전보다 훨씬 길어져서 네. 접촉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후로 좀 운전에 무서움이 들었었는데 겨울용 타이어 생각해보고 필요합니다. 네, 네, 바꿔봐야겠습니다. 올 네네. 겨울에는. 그러면 이제 타이어 다음으로 또 겨울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점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터리를 포함해서 전기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전기차가 겨울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든다. 네. 이런 얘기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특성상 내부의 화학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나 내연기관차에 모두 다 12V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2V 배터리가 대체로 한 3에서 5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는데 사용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평소에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한다거나 이러면 한 7년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애들도 다 겨울 되면 성능이 떨어지고 또 단거리 주행이 많거나 뭐 블랙박스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평소에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5년 안쪽에는 수명이 거의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미리 점검을 하고 예. 교환을 하는 게 겨울 준비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야 확보니까 주변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퍼 블레이드도 와이퍼는 그 날들도 고무로 돼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돼요. 네. 그래서 잘 안 닦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환을 하고 또 워셔액도 동계용 워셔액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겨울에 얼지 않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리 채워두시는 게 좋고요. 날이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내 차의 헤드라이트를 포함한 테일램프 등 같은 등화류 이런 것들도 잘 들어와야 주변 차가 저를 잘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 좀 듣고 네네. 싶습니다. 요즘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네. 근데 겨울철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이야기, 뭐 전기차 얘기하면 늘 단점으로 나오는 건데 네. 요즘에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이게 차마다 차이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영상 18도에서 재는 상온 주행 가는 거리가 있고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주행 가는 거리예요. 뭐 그쵸. 몇백 킬로 간다라는 얘기. 근데 영하 6.7도에서 하는 저온 주행 가는 거리도 평가를 합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확인을 하시냐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안에 공공계획 데이터 개방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신 상온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차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게 전기차가 팔린 지 지금 한 1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그런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기술들도 추가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군요. 그렇죠. 요즘 예. 근데 이게 노르웨이나 뭐 네. 캐나다나 이런 데서 거기 추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그 자동차 연맹이나 이런 데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영하 한 15도 정도에서는 최소 10%에서 최대는 40%까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은 많지 않지만 뭐 강원도나 그런 스키 리조트를 가시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주행 가는 거리나 그다음에 충전 시간도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한 20% 이상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좋죠. 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배터리 관리를 평소에 또 잘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차를 타면서 특별하게 뭔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저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뭐 전기차라든가 내연기관차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그 한파를 직격으로 맞는 외부가 아닌 지하 같은데 그런데 날씨 변화가 좀 적은 데다가 주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최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때 배터리 온도를 미리 좀 높여서 빨리 충전이 되게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충전하러 가기 전에 이 기능을 켜면 빨리 충전하고 갈 수 있으니까 배터리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 차에 있는 기능들을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이것도 궁금한데요. 전기차는 또 내연기관 차량하고는 다르게 순간 엔진 출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미끄러운 길에서는 출발할 때 또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특별히 전기차 타시는 분들께 요구되는 운전 방식이 있을까요? 이게 전기차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터의 특성상 전기가 들어가면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자동차 회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할 때 적절한 힘만 나오게 미리 조절을 다 해놓기는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가속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출력이 그만큼 나오냐 안 나오냐를 결정하는 거죠. 어쨌든 전기차라고 해도 같은 자동차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전기차도 그냥 겨울철에 눈길이나 겨울철에 조금만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급자가 붙지 않은 운전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안전운전에 일단 충실하는 게 가장 네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눈 내리면 우리가 제설할 때 도료에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네. 이 제설제 사용 부작용 때문에 또 운전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소금 많이 뿌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게 원리가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은 그게 눈하고 섞여서 녹아요. 녹게 되면 그게 녹으면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눈들을 더 녹이게 되고요. 그러면 점점 더 빨리 녹게 되죠. 예. 그렇게 빨리 녹은 상태에서 이게 어는 점이 물은 0도인데 얘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로 제설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설제 부작용으로는 자동차에 생기는 녹이라든가 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또 제설제가 도로에 남아 있으면 되게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안전운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제설제가 다리나 도로 내부의 철근 부식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차가 부식되는 것만큼 도로에 있는 철 제품들도 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는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포트홀들이 생기게 될 위험도 되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소금에 가까운 거다 보니까 이거 녹은 물들이 지하수나 하천으로 들어가면 그 물들이 담수해서 소금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생태계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제설제를 많이 사용한 지역에서 가로수라든가 관목 등이 고사한 사례도 죽은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이게 신발에 묻어서 실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분산이 되면서 먼지로서 분산되면서 호흡기 약한 분들한테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강아지들은 야외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산책을 하면서 이 제설제를 밟게 되면 발바닥에 있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피부 질환.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예. 그래서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소에 없던 화학 물질이 도로나 주변에 뿌려지는 거니까 이게 많이 뿌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안전 운전을 위해서 사용은 꼭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 환경을 위해서 적정량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이 제설제가 말씀하셨지만 차량 하부에 녹이 쓸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하부 세차는 어느 정도 주기를 좀 가지고 해야만 좋을지.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팅? 코팅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예. 뭐 부식 방지를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소음 감소를 위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예전 차보다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언제 하시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 지금 4일 날 눈이 오고 네. 어제 새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예. 그러면 도로가 깨끗해졌죠. 그러면 요때쯤 되면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맘때쯤 돼서 하부 세차를 한번 하시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예. 물론 이제 오늘 또 눈이 오고 그러면 또 뿌려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에 한 번씩 그때마다 한번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실시간으로 문자 사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끝자리 4927번 쓰는 분께서는 요즘같이 겨울철에 예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시동을 걸어놓고 얼마쯤 예열을 하는 게 좋은지 그게 여쭤보셨거든요.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열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원래는 엔진은 이제 연료를 태워서 열이 발생하는 기관이니까. 네. 근데 이 엔진을
온도를 빨리 올리는 게 사실은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 작동하는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뭐 라지에타에 있는 물, 엔진 안에 있는 물 다 데워야 되니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 나오는 차들은 열 관리 시스템이 되게 효율이 좋아져서 2분에서 3분 정도면 영하 10도 정도에 밖에 세워둔 차도 정상 온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5분, 10분 갈 필요 없이 한 2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고는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차 안에서 타셔서 시동을 거시면 그 냉각수 온도계가 있거든요. 네. 수온계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딱 중간에 가지 않더라도. 네, 중간에 가기 전에 이미 네.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엔진에 있는 냉각수의 온도는 다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출발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냉각수 온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궁금한 게 이 와이퍼, 겨울철에 와이퍼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와이퍼를 세워놔야 된다? 세워놔야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 이게 차가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상태잖아요. 네. 실내가. 그러니까 내린 눈이 녹아요. 예. 그리고 녹은 물이 앞유리 와이퍼에 가서 있다가 아침 새벽이 되면 얼입니다. 이게 얼면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퍼를 세워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장에 세우시는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예. 세워놓으면 좋기는 한데 최근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앞유리 밑에 쪽에 그 열선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저희 그 사이드 미러나 뒷유리에 달려있는 열선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세워지는 차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한번 수납이 되면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아예 그 후드 밑으로 숨어버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세울 수도 없으니까 얘들은 그냥 놔뒀다가 그 열선을 작동을 시켜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눈 예보가 있으면 그래도 와이퍼를 세워 놓는 게 좋다까지 네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겨울철 차량 점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동희 대표님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과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탕수수가 기본 원료가 되는 단맛을 내는 식재료의 정답 맞춰주시는 거였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 설탕이었습니다. 오늘 당첨자분들은 휴대전화 끝자리 7880번 쓰는 분, 그리고 6111번 쓰는 분, 5270번 쓰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입니다. 어린 시절 설탕 한 번지 사면 금세 줄었는데 그만큼 여기저기 설탕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하고 정답 보내주신 2369번 쓰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까지 제가 진행했는데요. 반겨주시고 또 환영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